안녕하세요. 남의 제삿날로 먹으려는 남자친구와 그 어머님 욕하러 온 30대 여성입니다. 진짜 세상엔 왜 이렇게 얼굴 두껍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일단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와 몸이 약한 어머니는 저를 양육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당신밖에 몰랐고 어머니는 그럴 정신적인 여유도 체력도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도 거의 가져다 주지 않으셨는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늘 당신의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기 바쁘셨지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바람까지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어머니가 암인지 몰랐지요.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딸인 저한테 힘들다 말 한마디 편히 못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요. 아무튼 힘들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빌린 돈이 얼만지도 모르겠고 당장이라도 저한테 갚으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이후로 어머니와 살던 전세방 보증금 3천과 통장만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네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는 3천으로 방 2개짜리 전세가 가능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운 좋게 몇 날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서 그나마 해가 아주 조금 들어오는 반지하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르바이트도 구했고요.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점심으로 주는 햄버거 가게와 폐기된 도시락을 주는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하루에 12시간 내내 서서 일을 하니까 집에 오면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대요. 그래도 그때는 일단은 무작정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어요. 1년쯤 지나서는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의 소개로 대형 프랜차이즈 뷔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방 쪽 일을 하면 돈을 더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대요. 요리를 할 때마다 불에 데이고 기름에 데이고 그래도 하루 장사 끝나고 남는 음식은 싸가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제 인생에도 기회라는 게 찾아왔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기존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만을 대상으로 정직원을 뽑는다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솔직히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졸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 저였으니 제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지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학벌도 안 보고 나이고 기술이고 그런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성실성과 주변인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주변으로부터 너 참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소리는 많이 들었으니 어쩌면 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보란듯이 제가 합격을 해서 본사 소속 마케팅 팀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서울살이 5년 만에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좋아서 몇 날 며칠 들떠서 지냈어요. 이후로 몇 년은 회사와 집만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랄 것도 딱히 없었고 일 말고 달리 뭘 하고 싶다는 욕구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동료들 눈에는 외로워 보였던 건지 언젠가부터 자꾸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저를 떠보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다고 동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안 한다고 하자니 그것도 괜히 미안하고 그래서 결국 첫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지요. 이후로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을 했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비용은 거의 똑같이 반반씩 냈어요. 어린 시절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 남자한테 얻어먹고 선물 받고 그러는 게 생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언제까지 숨길 생각도 아니었고 저도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제 이야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털어놓아야 하나 싶어서 바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이후로 며칠의 고민 끝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잘못하긴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차마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 소리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고 이후로 아버지는 재혼을, 어머니는 운명하셨다고만 했네요. 이후로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잠깐 말이 없더니 이내 저더러 많이 힘들었겠다며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이 남자라면 내 아버지와는 달리 평생 내 옆에 있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경우 10년 넘게 꼬박 돈만 벌어 모았더니 모아둔 돈만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그게 또 많이 오른 상황이었지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기도 하고 그때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던 반지하에 보증금에 모아둔 돈을 보탰고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니까 대출받는 것도 비교적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1억을 대출받아서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산 거였어요. 그리고 외에도 주식이라던가 약간의 재산이 있었기에 이리저리 계산해보니까 제 재산이 8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산 건 절대 아닙니다. 제주도 한 번을 못 가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모은 재산이었지요. 반면에 결혼하자던 남자친구는 가진 재산이라곤 달랑 6천만 원에 대출 낀 자가용 한 대가 전부였어요.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거의 8년 가까이 했다 들었기에 처음엔 6억을 6천으로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지요. 제가 좀 당황한 표정으로 그간 돈은 다 어디다 썼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니 저랑 데이트하는데 썼다는데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장난하지 말라니까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농담이라며 그냥 여행도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못 해본 거 해보고 그러느라 못 모았다고 하대요. 솔직히 제가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어쨌든 제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있었으니 집이야 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네요. 한편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저도 전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무슨 관리를 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문득 거울을 봤는데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제 거칠어진 피부와 푸석푸석한 머릿결이 눈에 들어오대요. 그리고 저도 갑자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 앞에 있는 피부과로 향했어요. 근데 돈도 썩은 놈이 잘 쓴다고 뭐가 이렇게 비싼가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눈 질끈 감고 200만 원짜리 피부 관리 코스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미용실에 가서 두피 관리도 받고 무슨 영양 케어라나 그런 것도 해봤지요. 이튿날은 아침에 마사지를 받고 바로 네일샵으로 이동해서 손톱도 만지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 그리고 가방도 하나 샀네요. 총 500만 원 썼어요. 돈을 써서 그런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만 보기 좋더라고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의기양양한 태도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지요.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나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조금은 놀라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약간은 언짢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신경 좀 쓴 것 같네 그러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빈정거리는 소리라곤 생각을 못하고 맞다고 모처럼 돈 좀 써봤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건 상의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이제 결혼하면 공동재산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라나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벌어서 제 돈 제가 좀 쓴 건데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싶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우리 아직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공동재산 운운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받아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우리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니까 미리미리 같이 관리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검소하고 낭비를 안 해서 좋은 건데 벌써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곤란하다나요? 검소하고 낭비를 안 해서 좋다는 말이 그때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마치 저더러 앞으로도 계속 궁색맞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버렸네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가족을 원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계산을 아예 못하는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진심이냐면서 실망이랍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는 먼저 카페를 나섰지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내 쫓아나와 저를 잡대요. 자기가 너무 돈똥거린 것 같다고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서 말이 헛나왔다며 몇 번이고 다시 사과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지요. 결혼식을 3주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잠깐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오라는 카페로 나가니 웬 흰 봉투 하나를 주시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열어봐라 하시길래 전 솔직히 뭐 필요한 거 사라고 돈이라도 얼마 주시는 줄 알았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웬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혼인신고하는 날을 받아오셨답니다. 결혼식 날짜도 안 받고 저희가 정한 건데 혼인신고 날짜를 받아오셨다니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할 생각이었거든요. 일전에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예전에 들어주신 거라며 청약통장을 보여줬는데 10년도 넘게 부었더라고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굳이 혼인신고를 일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미 아파트가 있으니 남자친구가 저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좀 못마땅한 표정을 하시더니 그러면 아파트 명의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겁니다. 뜬금없는 아파트 공동명의 이야기에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니 부부가 되는데 아파트도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예단도 안 바란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냥 아파트만 공동명의로 해줘라 하시대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 했습니다. 엄연히 제 개인 재산이고 공동명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들으셨는지 그 집이 7억인가 한다면서 대뜸 저더러 얼마 주고 샀냐고 물으셨어요. 1억 8천 주고 샀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8천 내준다고 그러니 공동명의 하랍니다. 5억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니 평생 함께할 사람하고 반반 나누는 게 뭐 그리 아깝냐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건 내 복권이다 하고 나와주면 기분 좋겠냐입니다. 황당한 비유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복권을 어떻게 비교하시냐? 억지 쓰지 마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번에 제가 당신더러 억지 쓴다 그랬다고 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남자친구까지 자리로 불러내셨지요. 하지만 왜인지 남자친구가 이미 어머님이 저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란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려 들대요. 어머님은 그저 저와 자기 사이를 좀 더 끈끈하게 맺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며 저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하잡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정말 나와 너의 사이를 끈끈하게 맺어주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어이 저희 부모님을 입에 올리시대요. 저더러 친정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른다고 너무 이기적이래요. 세상 일이 어떻게 저 좋은 것만 하고 사냐면서 시애미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고 따르면 되는 거라고 아주 한번 호되게 혼을 내야겠다나요? 그러자 이번엔 또 남자친구가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며 저를 쿡쿡 찌르질 않나 아주 생쇼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더러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냐고. 여기 카페에서 아무나 붙잡고 니들이 하는 말이 정상인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명의부터 이야기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져주신다는 그 8천으로 아드님하고 복권이나 사서 실컷 긁으시라 그랬어요. 둘 중 한 명 죽기 전에 한 장은 당첨될지 누가 아냐고요. 있는 대로 퍼붓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남자친구가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대고 문자를 해대고 난리도 아니대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는 우린 이대로 끝난 거니까 더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첩장도 다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나 이런 것도 위자료 청구가 된다나 어쩐다나 진짜 누구를 뭐로 보나 싶어서 한번 제주껏 위자료 청구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새 또 태도를 바꾸고는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미안하다는데 진짜 뭐 이런 놈이 있나 싶대요.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라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잘못 코 깨일 뻔했다고 꼭 고맙다고 말씀 전하라고 소리빽 지르고 전화 끊어버렸지요. 이후로 한동안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어요. 하루는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주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젠 지도 지쳤는지 연락의 빈도수가 뜨문뜨문해지네요. 다행이지요, 뭐. 아, 그리고 어머님은 저더러 애미 없는 티내고 살지 말라고 뭣도 아닌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뇌 없는 티내지 말고 나이값이나 하라고 답장해드렸지요. 저 정말이지 다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